경제적 자유, 그리고 조기 은퇴, 파이어족. 다들 꿈꾸지만 이걸 이루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젊을 땐 시간이란 자산은 넘치는데 돈이 없고, 또 나이가 들면 돈은 좀 모았는데 이걸 불릴 시간이 부족하고, 이런 자산과 시간의 불일치 문제, 저도 늘 고민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렇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출발선에서는 거의 맨발로 뛰는 거죠. 그러다가 결승선에 다 와서야 최고의 운동화를 받는 셈이니까요. 정작 힘껏 달려야 할 초반에는 아무런 장비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잔류는요, 바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아주 대담한 투자 전략 보고서입니다. 이름하여 150 빼기 나이 공식. 처음 들으면 좀 도발적이죠? 네, 솔직히 좀 무모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당신이 공유해준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 전략의 논리가 대체 뭔지, 또 어떤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짜 실행한다면 뭘 알아야 하는지 아주 속속들이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언뜻 보면 좀 그래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일대 교수들의 연구부터 투자의 대가 찰스 앨리스의 철학까지 꽤나 정교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익숙한 공식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100 빼기 나이만큼 주식에 투자하라. 아, 네, 그 유명한 공식. 네, 나이가 들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늘리는 이른바 글라이드 패스 전략. 거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고 아주 합리적으로 들리는데요. 합리적으로 들리는 게 어떻게 보면 함정입니다. 보고서는 이 방식에 아주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고 지적해요. 바로 마지막 10년의 위험이라는 건데요. 마지막 10년의 위험이요? 네, 보고서에 나온 예시를 보면 이게 확 와닿는데요. 예를 들어 30세 때 1억 원의 20% 손실은 마이너스 2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은퇴를 앞둔 60세에 10억 원 자산의 20% 손실은 마이너스 2억 원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평생 상식이라고 믿었던 거, 나이가 들면 안전하게 투자해야 한다는 이 원칙이 실제로는 내 은퇴 자금이 가장 불어났을 때 가장 큰 폭탄을 안고 가는 셈이라는 건가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정확합니다. 전통적인 모델은 자산이 적어서 회복할 시간이 많은 젊은 시절엔 위험을 너무 적게 지고요. 정작 단 한 번의 하락이 치명적인 노년기에 절대적인 위험 노출액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모순을 안고 있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젊을 때 2천만 원 손실은 뭐 앞으로 벌 월급으로 몇 년이면 메울 수 있지만 은퇴 직전 2억 원은 네, 노후 계획 전체를 그냥 뒤엎어 버리는 거죠. 그럼 이 위험을 피할 대안은 뭔가요? 그래서 보고서가 예일대 교수들이 제안한 라이프 사이클 투자 이론을 꺼내드는 겁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시간 다각화예요. 시간 다각화요? 네, 위험을 자산에만 분산하는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긴 시간축에 걸쳐서 평탄하게 분산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시간을 축으로 위험을 분산한다. 좀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죠? 간단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주식시장에 노출되는 금액을 일정하게 맞추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부족한 젊을 때는 레버리지, 즉 빚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 비중을 자기 자본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늘리는 거죠. 아, 위험을 젊은 시절로 미리 당겨와서 쓰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산이 충분히 쌓인 노년기에는 레버리지를 줄여나가는 거고요. 그 설명을 들으니까 보고서의 비유가 확 와닿네요. 우리가 30년 살 집 사려고 대출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30년 굴릴 은퇴 자산을 위한 대출은 도박처럼 여기냐는 그 말이요. 듣고 보니 완전히 같은 논리인데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 본 대가가 패자들의 게임의 저자 찰스 앨리스입니다. 그는 전통적인 포트폴리오의 채권 배분에 아주 비판적이거든요. 그분은 왜요? 그의 핵심 논리는 우리의 미래 소득, 그러니까 앞으로 수십 년간 벌어들일 월급, 그리고 은퇴 후에 받게 될 국민연금 같은 것들이요. 이게 이미 그 자체로 거대한 우량 채권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직장인은 이미 수십억짜리 월급 채권이라는 초안전 자산을 들고 있는 셈이니까 굳이 금융 포트폴리오에 채권을 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군요. 바로 그도죠. 오히려 주식 비중을 공격적으로 늘려서 전체 인생 자산의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150 빼기 나이는 바로 그 철학을 숫자로 옮겨놓은 거고요.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단순한 투기가 아니라 개인의 총 자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더 합리적인 균형 잡기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그 150 빼기 나이 공식, 보고서에서 말하는 슈퍼 라이프 사이클 전략의 구체적인 모습을 좀 보죠. 20대는 130%, 30대는 120%,
50대가 되어서야 100%로 레버리지를 없애네요. 근데 젊을 때 레버리지를 쓰라고 하는데 듣기만 해도 좀 아찔하거든요. 특히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하면 계좌가 녹는다는 게 거의 상식이잖아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레버리지 ETF라는 양날의 검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해요.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일일 재조정입니다. 일일 재조정이요? 네, 매일매일 기초지수 수익률의 N배를 추종하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복리 효과가 극대화되지만 방향성 없는 횡보장이나 하락장에서는 음의 복리 효과 때문에 자산이 말 그대로 침식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 3배짜리 상품에 손댔다가 계좌가 녹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 정말 공포스럽더라고요. 바로 그 경험의 핵심 원인이 두 번째 특징인 변동성 잠식입니다. volatility drag라고 하죠. 레버리지 ETF의 장기 성과가 기초지수의 단순 배수가 되지 않는 이유인데요. 아, 그게 변동성 잠식 때문이군요. 네, 수학적으로 조금 복잡하지만 개념은 이렇습니다. 레버리지를 L배 사용하면 변동성은 L배가 되거든요. 근데 이 변동성 때문에 생기는 비용, 즉 변동성 잠식은 L의 제곱, L제곱배로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제곱이요? 와, 그럼 2배 레버리지를 쓰면 변동성 비용은 4배, 3배 레버리지는 9배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뜻이네요. 3배짜리 상품을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 때문이었군요. 맞습니다. 횡보만 해도 원둠 손실이 날 수 있죠. 그래서 보고서는 켈리 공식 같은 수학적 모델을 근거로 S&P 500 지수의 장기 최적 레버리지 비율은 약 2배 내외라고 말합니다. 즉, 이 전략에서 제안하는 1.1배에서 1.3배 수준의 낮은 레버리지는 파산 위험은 통제하면서 초과 수익을 노려볼 만한 비교적 합리적인 구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과거 데이터에 이 공식을 적용해보면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보고서는 대표적인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첫째, 1980년대나 90년대 같은 장기 강세장. 이때는 레버리지 전략이 주식 100% 전략을 그냥 압도합니다. 50세 시점에 자산이 50% 이상 더 많을 수 있어요. 50%나요? 엄청나네요. 반면에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같은 장기 횡보장에서는 변동성 잠식 효과 때문에 오히려 성과가 더 저조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럼 V자 반등이 나왔던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어땠나요? 그게 세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당연히 하락폭은 레버리지 전략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 역시 빠르기 때문에 그 공포 구간에서 원칙대로 꾸준히 적립식 매수를 했다면 막대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아, 결국은 버텨야 한다는 거네요. 네, 결론적으로 30년 이상 아주 길게 보고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넣는 적립식 투자를 병행한다면 15빼기 나이 전략이 더 높은 최종 자산을 만들어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장기 우상향에 베팅하는 건데 많은 쉽지만 폭락장에서 버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보고서가 거듭 강조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이 바로 어떤 폭락장에서도 투자를 중단하거나 팔지 않는다는 강철 같은 원칙입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에서 손절하는 순간 이 전략은 그냥 최악의 전략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이론은 정말 흥미로운데 듣다 보니 현실적인 의문이 딱 생기네요. 제가 알기로 1.2배나 1.3배짜리 S&P 500 ETF 같은 건 없는데 그럼 이 전략은 그냥 그림의 떡 아닌가요? 아주 현실적인 질문이죠. 그래서 보고서는 1배수 ETF와 2배수 ETF를 섞는 혼합 방식을 제안합니다. 아, 섞어서요? 네, 예를 들어 40세 투자자의 목표 주식 비중이 120%라면 전체 자산의 80%는 S&P 500을 1배로 추종하는 일반 ETF, SPY 같은 상품에 투자하고요. 나머지 20%만 2배 레버리지 상품인 SSO에 투자하는 겁니다. 아, 80% 곱하기 1배 더하기 20% 곱하기 2배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의 주식 노출이 정확히 120%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방식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장점이 있어요. 내 자산의 대부분인 80%는 변동성이 낮은 표준 ETF에 투자되어 있다는 안정감을 주거든요. 잠깐만요. 섞어서 1.2배를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러면 관리가 너무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요? 주가가 매일 변하는데 그 80대 20 비율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죠?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의 성패는 주기적인 리밸런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시장이 크게 올라서 2배 ETF 가격이 급등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 비중이 목표치를 넘어서겠죠. 그때 오른 2배 ETF를 일부 팔아서 1배 ETF를 사서 비율을 다시 80대 20으로 맞추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점에서 이익 실현을 하게 되는 구조네요. 반대로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장에서는 2배 ETF가 더 많이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1배 ETF를 팔아서 싸진 2배 ETF를 더 사는 거죠. 이건 자동 저가 매수, 그러니까 물타기가 되는 거고요. 보고서는 분기나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하거나 목표 비중에서 5% 이상 벗어났을 때 실행하는 밴드 리밸런싱을 추천합니다. 기계적으로 원칙을 지키는 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정말 현실적인 문제, 세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아무리 수익을 많이 내도 세금 관리를 못하면 다 소용없으니까요. 성공적인 투자는 결국 세후 수익률로 결정되죠. 보고서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 미국 상장 ETF의 매매 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에 22%의 양도소득세로 분리과세된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합니다. 아, 250만 원 공제? 네. 특히 연말에 손실이 난 종목을 일부러 팔아서 이익이 난 다른 종목과 상계해서 전체 세금을 줄이는 세금 손실 수학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라고 조언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은 이런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마인드셋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더군요.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결국 이 전략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시장이 아니라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보고서는 행동 격차라는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시장에 벌어다준 수익률과 투자자가 실제로 얻는 수익률 사이에는 항상 격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 그 원인이 바로 공포에 팔고 탐욕에 사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그 격차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는 예측이나 대응이 아닌 오직 미리 세워둔 계획에 따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매월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사도록 자동이체 시스템을 구축해서 감정이 개입할 틈을 아예 없애라는 거죠. 또 하나, 2030 세대의 가장 큰 자산은 인적 자본이라는 말도 정말 와닿았어요. 네, 그 말이 정말 와닿죠. 지금 당장 내 계좌에 있는 돈보다 앞으로 30년간 벌어들일 월급의 총량이 훨씬 더 큰 자산이라는 뜻이잖아요. 본업에서 전문성을 키워서 현금 흐름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실탄을 제공하고 변동성을 견디게 해주는 최고의 안전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150배기 나이 전략, 분명 논쟁적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위험이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저성장 시대의 전통적인 방식에 안주하는 건 역시 내 자산의 구매력을 잃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이라는 거죠. 네, 레버리지는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지식과 원칙 위에서 시간을 앞당기는 효율적인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 마지막에 담긴 Q&A가 이런 우려들을 잘 정리해 주던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이 그러다 한 번에 망하면 어떡하죠? 이거였죠.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전략은 위험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게 아니라 자산이 적은 젊을 때 위험을 감수하고 자산이 커진 50대 이후엔 레버리지를 완전히 없애는 구조라는 거죠. 즉, 위험을 생애 전반에 걸쳐 얇게 펴바르는 개념입니다. 노년기에 주식 100%를 가져가는 것도 너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도 있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찰스 앨리스의 조언이 죽을 때까지 쓰고도 남을 자산을 가졌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은퇴자에게는 최소 3년에서 5년치 생활비를 현금이나 초단기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따로 떼어두는 캐시 외지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요. 하지만 3년에서 5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떼어놓는다는 건 그만큼의 돈이 인플레이션에 그대로 노출된다는 뜻이잖아요. 기회비용이 상당한데요? 맞습니다. 기회비용이 분명히 발생하죠. 하지만 그 비용은 시장이 50% 폭락했을 때 생활비 때문에 주식을 헐값에 팔지 않아도 되는 보험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현금 쿠션 덕분에 나머지 주식 자산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결국 맹목적으로 따를 공식은 없군요. 자신의 상황과 위험 감수 능력에 맞춰 조율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보고서는 당신을 위한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넣어서 150 빼기 나이 공식으로 목표 주식 비중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내일 당장 당신의 자산이 그 비중에 맞춰
30% 하락한다면 어떤 기분일지, 어떻게 대응할지 딱 한 문장으로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답이 어떤 복잡한 스프레드시트보다 당신에게 이 전략이 맞는지 더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